이정래 씨의 팔순잔치는 동네 골목 안작은 한식당에서 열렸습니다. 큰 방 하나를 빌려 상에는 갈비찜과 잡채, 미역국, 전이 차려졌고 손주들은 케이크에 초를 꽂느라 부산했습니다. 정래 씨는 연보라색 생활한복을 곱게 입고 조용히 웃고 있었습니다. 그때 큰아들 마상호 씨가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어머니, 오늘 기분 좋게 도장만 찍으세요. 정래 씨는 처음엔 생일 축하 편지라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무슨 도장이냐? 잔칫날에. 며느리 서미란 씨는 가방에서 인감 도장을 꺼내 들고 있었습니다. 작은 딸 마유진 씨는 한숨을 쉬며 고개를 돌렸습니다. 엄마, 우리도 이제 엄마 걱정하느라 힘들어. 팔순 생일상 앞에서 정래 씨는 처음으로 자식들의 얼굴이 낯설게 보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의 이야기 시작합니다. 이정래 씨는 올해 79이었습니다. 주민등록 나이로는 아직 80이 안 됐지만 자식들은 한국 나이로 팔순이라며 잔치를 잡았습니다. 장소는 정래 씨가 사는 오래된 단독주택에서 걸어서 10분쯤 떨어진 작은 한식당이었습니다. 번듯한 호텔도 아니고 큰 연회장도 아니었지만 정래 씨는 그 정도면 충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괜히 돈 쓰지 마라. 밥 한 끼면 됐다. 그렇게 말했지만 속으로는 조금 설레기도 했습니다. 남편 마기철 씨가 세상을 떠난 뒤로 생일상을 제대로 받아본 일이 드물었습니다. 자식들이 바쁘다는 것도 알았고 며느리와 사위 눈치도 보였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미역국을 혼자 끓여 먹으며 지나갔습니다. 정래 씨가 사는 집은 40년 가까이 된 낡은 양옥집이었습니다. 대문은 파란 페인트가 벗겨졌고 마당 한쪽엔 오래된 장독대가 있었습니다. 비가 많이 오면 부엌 창틀로 물이 조금씩 스며들었고 겨울이면 안방 문틈으로 찬바람이 들어왔습니다. 그래도 정래 씨에게 그 집은 세상에서 가장 단단한 성이었습니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 둘이 함께 벽지를 발랐고 큰아들 상우가 대학 합격 소식을 들고 뛰어들어온 집이었습니다. 작은 딸 유진이 시집가기 전날 밤 울면서 엄마 품에 안겼던 집이기도 했습니다. 남편 장례를 치르고 돌아와 처음으로 혼자 불을 켰던 곳도 그 집이었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가끔 말했습니다. 정래 언니, 혼자 그 큰 집에서 무섭지 않아? 정래 씨는 늘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무서울 게 뭐 있어. 내 손때 묻은 집인데. 그 집은 넓지도 비싸 보이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정래 씨에게는 평생의 세월이 앉아있는 자리였습니다. 그런 집을 두고 자식들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정래 씨는 그날 잔치 전까지는 꿈에도 몰랐습니다. 큰아들 마상호 씨는 56이었습니다. 젊을 때는 말수 적고 성실한 아들이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에는 장남 노릇을 하겠다며 장례식장에서도 꼿꼿하게 서 있었습니다. 정래 씨는 그런 아들을 믿었습니다. 상호 씨는 지방 공장에서 오래 일하다 몇 해 전 퇴직했고 지금은 지인과 작은 유통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잘 된다고 말한 적은 없었지만 못 산다고 하소연한 적도 없었습니다. 다만 명절 때마다 얼굴이 조금씩 어두워졌고 며느리 미란 씨의 말투도 예전보다 날이 섰습니다. 어머니, 그 집 수리비 많이 들지 않아요? 기름값도 올랐다면서요. 혼자 계시다 넘어지면 누가 책임져요. 처음엔 걱정인 줄 알았습니다. 정래 씨도 나이가 드니 계단을 내려갈 때 조심스러웠고 무릎이 시큰한 날도 있었습니다. 그래도 밥을 못해 먹을 정도는 아니었고 병원도 혼자 다녔습니다. 아침이면 마당 빗질을 하고 점심엔 된장찌개를 끓이고 오후엔 골목 끝 경로당에 들러 화투 구경을 했습니다. 작은 딸 마유진 씨는 쉰둘이었습니다. 어려서부터 똑똑했지만 마음이 여렸고 결혼 뒤에는 남편 사업 때문에 마음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정래 씨는 딸이 힘들어할 때마다 조금씩 돈을 보탰습니다. 통장에 남은 돈이 얼마 없을 때도 딸이 울먹이며 말하면 모른 척할 수가 없었습니다. 엄마, 이번 한 번만 도와줘. 그 말을 정래 씨는 여러 번 들었습니다. 그때마다 이번만이 정말 마지막이라고 믿었습니다. 자식 일이란 게 그렇습니다. 부모는 속아주는 줄 알면서도 또 속아줍니다. 안쓰럽고 미안하고 내가 조금 더 참으면 저 애들이 산다 싶어서입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자 이상하게도 자식들은 자신들이 받은 것을 기억하기보다 지금 어머니가 가진 것을 먼저 보게 되었습니다. 정래 씨는 그걸 눈치채면서도 애써 외면했습니다. 내 자식들이 설마 그럴까 싶었습니다. 적어도 내 팔순잔치 날에는 그런 이야기를 꺼내지 않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잔치날 아침 정래 씨는 새벽 5시에 눈을 떴습니다. 평소보다 일찍 일어난 건 설렘 때문이기도 했고 혹시 손님들 앞에서 초라해 보일까 걱정돼서이기도 했습니다. 거울 앞에 앉아 짧은 회색 파마 머리를 손으로 눌러 정리했습니다. 연보라색 생활한복 저고리에는 작은 꽃무늬가 놓여 있었습니다. 몇 년 전 유진이 사준 것이었는데 아까워서 명절에도 잘 입지 않던 옷이었습니다. 여보, 나 오늘 팔순잔치 한대요. 정래 씨는 안방 벽에 걸린 남편 사진을 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사진 속 남편은 검은 양복 차림으로 웃고 있었습니다. 젊을 때는 말도 무뚝뚝하고 돈 버는 재주도 크지 않았지만 집안일에는 늘 책임이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정래 씨는 장롱맨 아래 칸에서 작은 비단 주머니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인감 도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원래는 중요한 날에만 쓰려고 보관하던 물건이었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 며느리 미란 씨가 찾아와 말했습니다. 어머니, 잔치 때 혹시 필요한 서류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도장 챙겨두세요. 정래 씨는 이상하다 생각하면서도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요즘은 병원이나 보험일에 서류가 많다니 그런가 보다 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도장은 그날 아침 챙기지 않았습니다. 무슨 마음에서였는지 그냥 제 서랍 안에 두고 나왔습니다. 식당에 도착하니 상호 씨 부부가 먼저 와 있었습니다. 상호 씨는 회색 정장에 흰 셔츠를 입고 있었고 미란 씨는 짙은 녹색 원피스에 진주 귀걸이를 했습니다. 딸 유진 씨는 베이지색 니트 차림으로 피곤한 얼굴이었습니다. 손주들은 휴대전화로 사진을 찍으며 웃고 있었습니다. 엄마, 여기 앉아. 상호 씨가 상석을 가리켰습니다. 정래 씨는 조심스레 앉았습니다. 생일상 가운데에는 팔순 케이크가 놓여 있었습니다. 초는 아직 꽂히지 않았고 갈비찜에서는 김이 올랐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정래 씨는 생각했습니다. 오늘만큼은 섭섭한 말도 하지 말자. 자식들도 나름 애써 모였을 테니 좋은 얼굴로 끝내자. 그 마음이 무너지기까지는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식사가 시작되기도 전이었습니다. 큰아들 상호 씨가 검은 서류 봉투를 상 위에 올렸습니다. 정래 씨는 처음엔 잔치 비용 계산서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상호 씨는 봉투에서 등기부등본과 부동산 매매 위임장 같은 서류를 꺼냈습니다. 어머니, 설명은 제가 다 들었어요. 여기하고 여기 도장만 찍으시면 됩니다. 정래 씨는 젓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이게 뭐냐? 집 문제예요. 어머니 혼자 계신 거 위험하잖아요. 저희가 알아서 팔고 좋은 요양원 모실게요. 그 말이 너무 자연스러워서 더 무서웠습니다. 마치 이미 오래전부터 결정된 일처럼 들렸습니다. 정래 씨는 며느리 손을 보았습니다. 미란 씨 손에는 작은 도장집이 들려 있었습니다. 그 도장은 왜 네가 들고 있니? 미란 씨가 잠시 멈칫했습니다. 어머니 서랍에 있던 거 혹시 필요할까봐 챙겨왔어요.
정래 씨는 순간 등줄기가 서늘해졌습니다. 자기 집 서랍을 누가 열었는지, 왜 도장을 가져왔는지 묻고 싶었지만 말이 바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작은 딸 유진 씨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엄마, 오빠 말이 틀린 건 아니야. 집도 낡았고 엄마 혼자 있으면 우리도 마음이 불안해. 그래서 내 집을 팔겠다는 거냐? 엄마를 버리겠다는 게 아니잖아. 요양원도 요즘 괜찮대. 정래 씨는 딸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분명 자기 배 아파 낳은 딸인데 그 순간만큼은 낯선 사람 같았습니다. 걱정이라는 말 뒤에 숨은 피로가 보였습니다. 엄마를 돌볼 자신은 없고 그렇다고 미안하긴 싫은 자식들의 마음이 보였습니다. 상호 씨는 서류를 더 가까이 밀었습니다. 어머니, 지금 시세 좋을 때 팔아야 해요. 나중엔 수리비만 더 들어요. 정래 씨는 낮게 물었습니다. 집 팔 돈은 어디로 가냐? 상호 씨는 잠깐 눈을 피했습니다. 일단 어머니 생활비랑 요양원비로 쓰고 남는 건 저희가 관리해야죠. 그 말에 정래 씨의 손끝이 차가워졌습니다. 팔순 잔치상 앞에서 자식들은 어머니의 노후를 의논하는 게 아니라 어머니가 살아온 집의 값을 나누고 있었습니다. 정래 씨는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가족들은 그 침묵을 동의로 착각했는지 조금씩 숨을 내쉬었습니다. 손주들은 어른들 분위기가 이상한 걸 느끼고 케이크 초를 꽂던 손을 멈췄습니다. 식당 아주머니도 문 밖에서 눈치를 보며 들어오지 못했습니다. 정래 씨는 천천히 물었습니다. 상호야, 이 일 언제부터 준비했니? 상호 씨는 대답이 늦었습니다. 준비라기보다 필요하다고 생각한 건 좀 됐어요. 내게는 왜 한마디도 안 했니? 말씀드리면 반대하실 게 뻔하니까요. 그 말은 정래 씨 가슴에 깊이 박혔습니다. 자식들은 어머니가 반대할 것을 알았습니다. 알면서도 잔칫날 손주들 앞에서 밥상 앞에서 밀어붙이면 거절하지 못할 거라 생각한 것입니다. 유진 씨가 조심스럽게 끼어들었습니다. 엄마, 우리도 나이가 있어. 오빠도 힘들고 나도 힘들어. 엄마가 조금만 마음을 내려놓으면 다 편해져. 정래 씨는 딸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웃었습니다. 그 웃음은 기쁜 웃음이 아니었습니다. 너무 기가 막히면 사람이 울지도 못하고 웃게 됩니다. 내가 평생 너희 힘들게 했니? 방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상호, 너 대학 다닐 때 등록금 한 번 밀린 적 있었니? 상호 씨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유진이 너 시집 갈 때 빈손으로 보냈니? 유진 씨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정래 씨는 계속 말했습니다. 내가 아파도 병원비 아까워 참고 겨울에 기름값 아까워 안방에서만 잤다. 너희한테 손 벌릴까봐, 너희 마음 무거울까봐 그랬다. 미란 씨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그런 뜻으로 한 게 아니라. 정래 씨는 며느리 쪽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럼 무슨 뜻이냐? 내 생일날 내 도장을 몰래 가져와서 집 팔 서류에 찍게 하는 게 무슨 좋은 뜻이냐? 미란 씨는 얼굴이 굳었습니다. 손에 쥔 도장집을 더 세게 움켜쥐었습니다. 정래 씨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허리가 조금 굽어 있었지만 그날만큼은 누구보다 크게 보였습니다. 기다려라. 그리고 천천히 방을 나섰습니다. 가족들은 어머니가 화를 피해 화장실에 간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정래 씨는 식당 주인에게 잠시 전화를 빌려 집 근처에 사는 이웃에게 부탁했습니다. 안방 장롱 위 낡은 철제 상자를 가져다 달라는 말이었습니다. 15분쯤 지나 이웃 아주머니가 식당으로 들어왔습니다. 손에는 낡은 철제 상자가 들려 있었습니다. 모서리가 녹슬고 뚜껑에는 오래된 스티커 자국이 남은 상자였습니다. 정래 씨는 그 상자를 받아 자기 앞에 놓았습니다. 엄마, 그건 또 뭐야?
유진 씨가 불안한 얼굴로 물었습니다. 정래 씨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고 상자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오래된 통장 몇 개, 누렇게 바랜 차용증, 병원 영수증, 그리고 남편이 남긴 편지가 차곡차곡 들어 있었습니다. 정래 씨는 먼저 낡은 통장을 꺼내 상호 씨 앞에 펼쳤습니다. 상호야, 이거 기억나니? 상호 씨가 고개를 숙여 통장을 보았습니다. 오래전 날짜와 함께 큰돈이 빠져나간 기록이 있었습니다. 내 대학 등록금이다. 그때 내 아버지 월급으로는 안 됐다. 그래서 이 집 담보로 돈을 빌렸다. 상호 씨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엄마, 그 얘기를 왜 지금 해야겠다. 네가 이 집을 그냥 낡은 집으로만 보는 것 같아서. 정래 씨는 다음으로 차용증을 꺼내 유진 씨 앞에 놓았습니다. 유진아, 내 신혼집 전세금 보태느라 쓴 돈이다. 네가 울면서 전화했지. 시댁에서 집 작다고 한다고. 엄마가 알아서 해주겠다고 했지. 유진 씨는 차용증을 보자마자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그 종이에는 정래 씨 이름과 빌린 금액, 갚은 날짜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10년 가까이 이어진 상환 기록이었습니다. 엄마, 나는 그렇게 오래 갚은 줄 몰랐어. 모르게 하려고 했다. 자식 마음 다칠까봐. 정래 씨는 병원 영수증 묶음도 꺼냈습니다. 이건 내 아버지 돌아가시기 전 병원비다. 그때도 이 집 팔자는 말이 나왔지만 너의 아버지가 끝까지 말렸다. 방 안 공기가 무거워졌습니다. 손주들은 더 이상 케이크를 보지 않았고 미란 씨는 도장집을 상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래 씨는 작은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남편 마기철 씨의 손편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글씨는 삐뚤빼뚤했지만 힘이 있었습니다. 정래 씨는 조용히 편지를 펼쳤습니다. 여보, 내가 먼저 가거든 이 집만은 당신 이름으로 남겨두오. 아이들이 살다 힘들 때 돌아올 곳이 있어야 하니까. 당신도 늙어 기대고 울 곳이 있어야 하니까. 정래 씨의 목소리가 조금 떨렸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읽었습니다. 집은 벽돌이 아니라 사람 마음이 머무는 곳이오. 아무도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 집은 자식들의 계산 속에서는 돈이었지만 정래 씨에게는 남편의 마지막 부탁이고 자식들을 위해 버틴 세월의 증거였습니다. 상호 씨는 한참 뒤에야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급했습니다. 정래 씨는 바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사과 한마디로 끝낼 일이 아니었습니다. 서류를 준비하고 도장을 가져오고 요양원을 알아본 일은 순간의 실수가 아니었습니다. 오래 생각하고 서로 의논하고 어머니만 빼놓고 결정한 일이었습니다. 급한 게 문제가 아니다. 정래 씨는 상호 씨를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너희가 나를 산 사람으로 안 본 게 문제다. 상호 씨의 입술이 굳었습니다. 내가 늙은 건 맞다. 무릎도 아프고 가끔 냄비 올려놓은 걸 깜빡할 때도 있다. 하지만 내 집에서 살지 말지, 내 돈을 어떻게 할지, 내 마지막을 어디서 보낼지는 내가 정한다. 유진 씨가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나는 엄마가 걱정돼서 그랬어. 걱정이면 먼저 물었어야지. 엄마, 혼자 지내기 불편한 거 없냐고. 엄마, 우리가 뭘 도와주면 좋겠냐고. 그런데 너희는 묻지 않고 결론을 가져왔다. 유진 씨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란 씨는 조심스럽게 도장집을 정래 씨 앞으로 밀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경솔했습니다. 도장은 다시 가져가세요. 정래 씨는 도장집을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저고리 안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이 도장은 내 것이다. 내 이름도 내 것이고 내 집도 내 것이다. 너희가 아무리 내 자식이어도 대신 찍을 수 없다. 그 말은 조용했지만 방 안을 단단히 울렸습니다.
상호 씨는 서류를 접어 봉투에 넣었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아마 그제야 자신이 무엇을 하려 했는지 실감한 듯 했습니다. 어머니를 모시겠다는 말 뒤에 어머니의 선택을 빼앗는 마음이 숨어 있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정래 씨는 케이크를 바라보았습니다. 촌은 반쯤 녹아 흰 크림 위로 촌농이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축하 노래도 부르지 못한 생일상이었습니다. 정래 씨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오늘은 내 생일이지 너희 회의 날이 아니다. 그 한마디에 유진 씨가 결국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상호 씨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고 미란 씨는 멍하니 상만 내려다보았습니다. 하지만 정래 씨는 그들을 달래지 않았습니다. 부모라고 해서 언제나 먼저 품어야 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어떤 날은 자식들이 자기 잘못을 끝까지 바라보게 해야 했습니다. 그날 팔순잔치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갈비찜은 식었고 잡채는 굳었습니다. 손주들은 조심스럽게 케이크를 치웠습니다. 정래 씨는 식당 주인에게 미안하다며 계산을 하려 했지만 상호 씨가 막았습니다. 어머니, 제가 낼게요. 정래 씨는 한참 바라보다 말했습니다. 밥값은 네가 내라. 하지만 오늘 일은 밥값으로 끝나는 게 아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정래 씨는 혼자 택시를 탔습니다. 상호 씨가 모셔다 드리겠다고 했지만 거절했습니다. 창밖으로 오래된 골목이 지나갔습니다. 불 꺼진 가게들, 전봇대, 낮은 담장들이 낯익었습니다. 정래 씨는 그 풍경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내가 이 길을 몇 번이나 걸었나. 아이들 학교 보낼 때, 장 보러 갈 때, 남편 병원 다녀올 때, 혼자 울고 싶을 때도 이 골목을 지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대문을 열자 마당에 장독대가 보였습니다. 안방에 들어가 불을 켜니 남편 사진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정래 씨는 사진 앞에 앉아 한참 말이 없었습니다. 여보, 오늘 나 잘한 거 맞지요? 대답은 없었지만 이상하게 마음이 조금 가라앉았습니다. 며칠 동안 자식들에게서는 연락이 없었습니다. 정래 씨도 먼저 전화하지 않았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마음이 불편해 먼저 전화를 걸었을 것입니다. 밥은 먹었니? 엄마는 괜찮다 하고 말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괜찮지 않은데 괜찮다고 말하는 것이 자식들을 더 나쁘게 만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주일 뒤 상호 씨가 혼자 찾아왔습니다. 회색 정장이 아니라 낡은 점퍼 차림이었습니다. 손에는 과일 한 상자가 들려 있었습니다. 어머니, 들어가도 될까요? 정래 씨는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상호 씨는 마루에 앉아 한참 고개를 숙이고 있다가 말했습니다. 제가 사업이 좀 어렵습니다. 집 팔 생각을 한 것도 솔직히 제 사정이 없었다고는 못하겠습니다. 정래 씨는 조용히 들었습니다. 그래도 엄마한테 그러면 안 되는 거였어요. 요양원 얘기도 도장 얘기도 다 제 욕심이었습니다. 정래 씨는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마음 한쪽이 아팠습니다. 그래도 이번에는 쉽게 감싸지 않았습니다. 힘들면 힘들다고 말해라. 하지만 내 집을 내 해결책으로 삼지는 마라. 상호 씨는 눈물을 보였습니다. 며칠 뒤에는 유진 씨도 찾아왔습니다. 딸은 대문 앞에서부터 울었습니다. 엄마, 내가 미쳤었나 봐. 엄마가 짐처럼 느껴진 게 아니라 내 삶이 힘들어서 엄마한테 못되게 군 거야. 정래 씨는 딸의 손을 잡아주었지만 그 자리에서 모든 걸 잊겠다고 말하지는 않았습니다. 유진아, 엄마도 사람이다. 늙었다고 마음이 없는 게 아니다. 그 말에 유진 씨는 더 크게 울었습니다. 그 후 정래 씨는 집 열쇠와 통장, 인감 도장을 정리했습니다. 동네 법무사 사무실에 가서 상담도 받았습니다. 혹시 모를 일을 대비해 후견이나 위임 문제도 스스로 확인했습니다.
자식들에게는 분명히 말했습니다. 내가 도움이 필요하면 내가 말하마. 하지만 내 허락 없이 내 서랍 열지 마라. 내 집 문제를 나 빼고 의논하지 마라. 그 말은 정래 씨가 자식들을 버린다는 뜻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관계를 다시 세우자는 말이었습니다. 부모와 자식 사이에도 넘지 말아야 할 문턱이 있다는 것을 이제라도 알려주려는 것이었습니다. 그해 겨울 정래 씨의 집 안방에는 여전히 전기장판 하나가 깔려 있었습니다. 부엌 창틀은 아직 낡았고 대문 페인트도 벗겨진 채였습니다. 하지만 정래 씨는 더 이상 그 집을 초라하게 느끼지 않았습니다. 그 집은 자식들이 팔아치울 낡은 부동산이 아니라 자신이 평생 버틴 증거였습니다. 상호 씨와 유진 씨는 예전보다 자주 전화를 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습니다. 서로 말끝을 조심했고 팔순잔치 이야기가 나오면 공기가 잠시 굳었습니다. 하지만 정래 씨는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상처가 깊으면 아무는데도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어느 날 손주가 물었습니다. 할머니, 그 집이 그렇게 좋아요? 정래 씨는 마당을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좋아서만 사는 게 아니다. 여기엔 내가 살아온 날들이 있거든. 나이 든 부모에게 집은 단순한 재산이 아닐 때가 많습니다. 기대고 울던 벽이고 자식 기다리던 대문이고 혼자 버틴 밤의 불빛입니다. 정래 씨는 팔순잔치날 도장을 찍지 않았습니다. 대신 자기 삶이 아직 자기 손에 있다는 사실에 다시 도장을 찍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팔순잔치날 자식들이 집문서를 내민다면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